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저는 김성만, 올해 72의 나이에 한국 굴지의 건설회사를 이끌고 있는 회장이죠. 세상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부르지만 제 마음속에는 20년 동안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5살 때 유괴당한 제 손녀 소연이 때문이었죠.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 아이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현상금을 10억 원까지 걸어봤지만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평범한 자전거 사고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단순한 접촉사고였는데 그 순간 저는 20년 전 잃어버린 손녀와 마주하게 됐거든요.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그날은 유독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새벽부터 계속된 회의와 계약서 검토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무엇보다 그날이 소연이가 사라진 지 정확히 20년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매년 이날만 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되니까 더 이상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비서 김 부장이 들어와서 오늘 남은 일정을 정리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부장, 오늘은 일찍 마무리하겠소. 나가보겠네. 어디로 가실 건가요? 운전기사 최 씨를 부를까요? 아니야, 오늘은 혼자 운전하고 싶어. 최 씨에게는 일찍 퇴근하라고 전해주게. 저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제 차에 올랐습니다. 평소에는 뒷좌석에만 앉아 있었는데 오늘만큼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싶었어요. 뭔가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싶었거든요. 서울 시내를 벗어나 경기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달렸죠. 고속도로를 1시간 정도 달리니까 점점 시골 풍경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도로 빠져서 더 깊숙한 시골로 들어갔어요. 양쪽으로 끝없이 펼쳐진 논밭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이런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할아버지 댁이 충청도 작은 마을에 있어서 여름방학이면 항상 그곳에 가서 시간을 보냈죠. 그때 생각이 나니까 소연이 생각도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소연이도 시골을 좋아했어요. 4살 때 한 번 할아버지 댁에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논에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때 소연이가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정말 천진난만했던 그 아이가 그 다음 해에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창문을 내리니까 시골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볏짚 타는 냄새, 소똥 냄새, 그리고 가을벼가 익어가는 고소한 냄새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소연이와 함께 이런 곳을 다시 와보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영영 잃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는 계속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전국의 경찰서에 수배 전단을 돌리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심지어 무당까지 찾아가 봤어요. 처음 몇 년간은 정말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녔습니다. 길에서 비슷한 나이의 아이만 보면 뒤쫓아가서 확인해보고 TV에 실종 아동 관련 프로그램이 나오면 빠짐없이 시청했죠. 제보 전화가 오면 새벽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달려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소연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포기하는 순간 정말로 그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시골길을 천천히 달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소연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25살이겠구나.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키는 얼마나 클까? 성격은 어떻게 변했을까? 혹시 저를 기억하기라도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가끔은 차라리 모든 걸 잊고 살면 편할 텐데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소연이는 제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었거든요. 제 아들은 소연이가 2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그 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다른 남자와 재혼해서 멀리 이사를 갔어요. 소연이만 제게 남겨두고 말이죠. 그래서 소연이는 저에게 더욱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논밭 사이로 난 좁은 시골길을 달리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소연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소연아, 할아버지가 아직도 너를 찾고 있단다.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기를 바란다. 시골길을 1시간 정도 더 달렸을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슬슬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아쉬운 마음에 조금 더 드라이브를 계속했습니다. 그때 앞쪽에 좁은 커브길이 나타났어요. S자 모양으로 구불구불한 길이었는데 양쪽으로 키 큰 벼가 우거져 있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핸들을 돌렸어요. 시속 40km 정도로 천천히 커브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커브 안쪽에서 뭔가가 튀어나왔어요. 처음에는 뭔지 잘 보이지 않았는데 가까워지니까 자전거였습니다. 젊은 여성이 낡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아마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구니에는 채소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거든요. 문제는 그 여성이 커브를 너무 크게 돌았다는 거였어요. 도로 중앙선을 넘어서 제 차선으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여성도 제 차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핸들을 급하게 돌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행히 큰 충돌은 아니었어요. 자전거가 제 차의 옆면을 스치면서 지나갔고 그 여성은 균형을 잃고 도로 옆 풀밭에 넘어졌습니다. 자전거 페달이 제 차 문짝에 깊은 흠집을 남겼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었죠. 저는 즉시 차를 세우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 여성이 혹시 크게 다쳤을까봐 걱정됐거든요. 아가씨,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곳은 없나요? 그 여성은 풀밭에 앉아서 무릎을 부여잡고 있었어요. 청바지가 찢어져서 무릎에서 피가 조금 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닌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커브를 너무 급하게 돌았나 봐요. 그 여성이 고개를 숙이면서 연신 사과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선 일어나 보시죠. 그때 뒤쪽에서 또 다른 차가 다가왔습니다. 제 전속 운전기사인 최 씨였어요. 평소에 제가 어디를 가든 멀리서 따라다니는 습관이 있거든요. 오늘도 혹시나 해서 뒤를 따라온 모양이었습니다. 최 씨가 차에서 내리더니 상황을 파악하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가씨, 이게 뭔 일이에요? 운전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최 씨는 평소에 제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화를 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최 씨를 말렸어요. 최 씨, 진정하세요. 사고는 서로 조심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니까요. 우선 다친 사람부터 확인해야죠. 저는 그 여성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가씨, 제 손을 잡고 일어나 보세요. 그 여성이 제 손을 잡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그녀의 모자가 벗겨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모자가 벗겨진 그 여성의 얼굴을 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특히 눈매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몬드 모양의 큰 눈에 길고 진한 속눈썹, 그리고 무엇보다 왼쪽 귀 아래쪽에 있는 작은 점까지. 20년 전 제 기억 속에 있는 그 아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설마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런데 자꾸만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소연이의 얼굴 특징들을 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왼쪽 귀 아래의 점은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였어요. 아가씨,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소연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현실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소연. 제 손녀와 똑같은 이름이었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기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비틀거렸어요. 최 씨가 옆에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얘졌는데.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혹시 몇 살이세요? 25이에요. 나이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제 손녀가 살아있다면 딱 그 나이였거든요. 정소연 씨는 제가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자 어색해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한테 뭔가 이상한 점이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람과 닮으신 것 같아서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섣불리 말했다가 실망만 더 클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친 곳은 괜찮으세요?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는데. 아, 이건 괜찮아요. 집에 가서 소독하면 돼요. 그래도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혹시 다른 곳도 다쳤을 수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든 이 여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제 손녀인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모든 병원비를 부담할 테니까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제 차와 부딪힌 일이니까 제가 책임져야죠. 최 씨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아가씨. 우리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결국 정소연 씨가 병원에 가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테니까요.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정소연 씨는 제 차 뒷좌석에 탔고 최 씨는 따로 자전거를 차에 실어서 뒤따라왔어요. 병원으로 가는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정소연 씨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소연 씨, 이 근처에 사세요? 네, 여기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농장에서 일해요. 거기 숙소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농장에서 일하신다고요? 네, 유기농 채소 기르는 농장이에요. 제가 농사일을 좋아해서요. 농사일을 좋아한다니. 소연이도 어렸을 때 화분에 꽃 기르는 걸 좋아했었는데. 가족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정소연 씨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저는 가족이 없어요.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니. 혹시나 하는 생각이 더욱 커졌어요. 언제부터 보육원에 계셨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5살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 이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5살. 제 손녀가 사라진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이전 기억이 없다는 게. 네, 정말 희미하게 누군가가 저를 안아주는 기억 같은 건 있는데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릴 때라 그런가 봐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혹시 그 누군가가 저였을까요? 보육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어떻게 그곳에 오게 됐다고? 원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길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걸 어떤 분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하셨대요. 그래서 보육원에 맡겨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길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유괴범이 버린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 도망쳐 나온 걸까요? 그때 갖고 있던 물건이나 단서 같은 건 없었나요? 글쎄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정소연 씨의 상처를 치료받는 동안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에요. 무릎 찰과상 정도이고 다른 곳은 이상 없습니다. 소독하고 반창고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치료가 끝나고 나온 정소연 씨를 보니까 한시름 놓였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크게 다치지 않아서. 괜찮다고 했잖아요. 괜히 병원까지 와서 시간 낭비했네요. 아니에요. 확인해보는 게 맞죠. 병원비를 계산하고 나오면서 저는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소연 씨, 차로 농장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자전거로 가면 돼요. 다친 몸으로 자전거 타는 건 위험해요. 자전거는 최 씨가 트럭에 실어서 가져다 드릴게요. 결국 정소연 씨가 동의했습니다. 농장까지 가는 동안 저는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농장까지 가는 길에 정소연 씨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연 씨, 혹시 꿈이 있으세요? 네, 언젠가는 제가 직접 농장을 운영해보고 싶어요. 유기농 체험관 같은 걸 만들어서 도시 사람들이 와서 농사도 체험하고 건강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에요. 좋은 꿈이네요.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아직 계획 단계예요. 돈도 많이 필요하고 경험도 더 쌓아야 하고. 하지만 언젠가는 꼭 하고 싶어요. 정소연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꿈을 이야기할 때 그 표정이 어린 시절 소연이와 너무 닮았어요. 그런데 회장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건설업을 하고 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큰 회사세요? 그냥 먹고 살만해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굳이 재벌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때 정소연 씨가 목을 만지면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목걸이였어요. 작은 펜던트가 달린 은색 체인이었죠. 제가 그것을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토끼 모양의 작은 펜던트. 20년 전 제가 손녀의 5살 생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거든요. 그 목걸이. 아, 이거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차고 다녔어요.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어린 시절의 물건이거든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 펜던트 뒤쪽을 볼 수 있을까요? 뒤쪽이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정소연 씨가 펜던트를 뒤집어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뭔가 글씨가 새겨져 있네요. 지금까지 몰랐는데 뭐라고 써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요. 정소연 씨가 글씨를 읽어보려고 애쓰더니 말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저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소연 씨에게서 펜던트를 받아들었어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연에게 영원한 사랑을 담아. 할아버지. 그 순간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 여성이 바로 제 손녀 소연이었습니다. 소연아.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을 부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우세요? 정소연 씨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저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 씨, 믿기 어려우실 테지만 저는 당신의 할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네. 뭐라고요? 20년 전에 제 손녀가 유괴당했어요. 그 아이 이름이 소연이었고 나이도 지금 당신과 같고 그리고 이 목걸이는 제가 그 아이에게 직접 선물한 거예요. 정소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설마 그런 일이. 저도 믿기 어려워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해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 DNA 검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봐요. 저도 궁금하네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소연이를 찾은 걸까요? 아니면 너무 간절한 나머지 착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 부장을 불러서 정소연 씨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김 부장, 급한 일이 있어요. 정소연이라는 여성에 대해 가능한 한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김 부장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소연이라고요? 혹시 회장님 손녀분과 같은 이름? 그래서 더 궁금한 거예요. 25살이고 보육원 출신이래요. 알겠습니다. 즉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틀 뒤 김 부장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찾았나요? 네, 정소연 씨는 정말로 20년 전 서울의 한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당시 나이가 정확히 5살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요? 보육원 기록을 보니 그 아이가 발견됐을 때 목에 특별한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토끼 모양 펜던트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없었나요? 당시 경찰 조서를 확인해 봤는데 그 아이는 서울역 근처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걸 시민이 발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나 신원을 알 수 있는 다른 물건은 없었고 펜던트만 갖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서울역 근처. 소연이가 유괴당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혹시 그때 실종 신고가 접수된 아이들과 비교해 본 기록은 없나요? 그게 당시에는 지금처럼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경찰서에 온 게 실종신고 접수일보다 며칠 늦었어서 연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정말 기막힌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정소연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소연 씨, 내일 함께 병원에 가서 DNA 검사를 받으면 어떨까요? 네, 좋아요. 저도 빨리 확인해보고 싶어요.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유전자 검사 전문 병원이었어요. 의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관계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체열을 하고 나오면서 정소연 씨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만약 정말로 제가 회장님 손녀라면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저도 그래요. 20년 만에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혹시 아니라면 어떡하죠? 회장님이 실망하실까봐. 아니에요. 설령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인연이 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발 소연이가 맞기를 말이에요. 그 일주일은 제 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기대와 만약 아니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소연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매일 안부 전화를 주고받았는데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거든요. 회장님, 정말 제가 회장님 손녀일까요? 글쎄요. 저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상하게 확신이 들어요. 저도 요즘 어린 시절 꿈을 자주 꿔요. 누군가가 저를 안아주시는 꿈을요.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여성이 분명히 제 손녀라고 말이에요.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우리를 불러서 검사실로 안내했어요.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99.9% 일치합니다. 분명히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가 맞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소연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제 손녀를 드디어 찾은 거예요. 소연아, 할아버지야. 정말 할아버지야. 소연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제 할아버지세요? 그래, 우리 소연이. 20년 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의사도 옆에서 감동받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극적인 재회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병원을 나와서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꿈 같았어요. 소연아, 20년 동안 어떻게 지냈니? 소연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생활, 고등학교 졸업 후 농업계 대학에 진학한 것, 그리고 지금의 농장 일까지. 힘들지 않았니? 가끔 외로웠지만 보육원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농사일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거든요. 그동안 할아버지 생각은 안 났니? 가끔 꿈을 꿨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시는 꿈을요. 그런데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매일 소연이 생각을 했단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때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왜 사라졌는지 기억하세요? 저는 그날의 일을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유치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사라진 것,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던 것들을. 미안하다, 소연아. 할아버지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소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재회의 기쁨도 잠시,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정해야 했습니다. 소연이는 20년 동안 혼자 살아온 독립적인 여성이었어요. 갑자기 재벌 회장의 손녀가 됐다고 해서 생활이 완전히 바뀔 수는 없었죠. 며칠 후 소연이가 제 집에 놀러 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저택을 보고 놀라더군요. 할아버지,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그래, 좀 크지?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커서 항상 적막했었는데 이제 소연이가 와서 생기가 도는 것 같아. 와, 정말 크네요. 제가 살던 농장 숙소보다 100배는 큰 것 같아요. 저는 소연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소연아,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 어떨까? 하지만 소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물론 할아버지를 찾게 되어서 너무 기쁘지만 갑자기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저는 소연이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연이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럼 계속 농장 일을 할 거니? 네, 사실 제가 꿈이 있어요. 할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떤 꿈이니?
소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작은 유기농 체험관을 만들고 싶어요. 도시 사람들이 와서 농사도 체험하고 건강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에요. 특히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거든요. 좋은 생각이네. 구체적인 계획은 있니? 네, 사실 몇 년 전부터 준비해왔어요. 소연이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사업 계획서예요. 저는 그 계획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었거든요. 와, 정말 잘 만들었네. 얼마나 투자가 필요하니? 대략 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할아버지가 지원해 줄게. 하지만 소연이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정당하게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투자를 받고 싶어요. 할아버지 회사에서 정식으로 투자 심사를 받아보고 싶거든요. 저는 소연이의 당당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니? 네, 할아버지 손녀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고 싶지 않아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알겠다. 그럼 우리 회사 투자 심사를 정식으로 받아보거라. 단, 나는 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테니까 완전히 공정하게 평가받을 거야. 정말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소연이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사업 계획서를 보완했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정말로 공정한 심사를 받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 대신 김 부장에게 몰래 부탁했습니다. 김 부장, 소연이가 투자 심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간접적으로 지원해주세요. 단, 특혜는 주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심사일이 왔습니다. 저는 직접 참관하지는 않았지만 회의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김 부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회장님, 정소연 씨의 발표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모두 감탄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유기농 체험관뿐만 아니라 지역 농민들과 연계한 직거래 시스템, 그리고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교육 프로그램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반응은 어땠어요? 특히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발표가 인상적이었다고 하더군요.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에 심사위원들이 모두 감동받았어요. 잠시 후 소연이가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할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그냥. 근처에 일이 있어서. 어떻게 됐니?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일주일 후에 발표한대요. 하지만 김 부장의 표정을 보니 이미 결과는 정해진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장일치 통과였어요. 그날 밤 소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 통과됐어요. 축하한다, 소연아.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가 심사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고마워요. 당연한 거야. 소연이 실력으로 합격한 거니까. 이제 정말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소연이의 유기농 체험관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연이네 기적의 농장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오픈 준비를 하면서 소연이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농장을 정리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직원들을 교육했어요. 저도 가끔 농장에 가서 도움을 줬습니다. 처음에는 농사일이 서툴렀지만 소연이가 하나하나 가르쳐줘서 이제는 제법 그럴듯하게 할 수 있게 됐어요. 할아버지, 정말 농사에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 할아버지도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살았거든. 역시 핏줄은 못 속이나 봐요. 오픈식 날 마을 사람들과 언론사 기자들까지 와서 큰 행사가 됐습니다. 소연이는 체험관 입구에 특별한 전시물을 만들어 놨더군요. 바로 그날 사고 났던 자전거였습니다. 낡고 녹슨 자전거였지만 예쁘게 단장해서 기적의 자전거라는 팻말과 함께 전시해 놨어요. 할아버지, 이 자전거가 없었다면 저희가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만약 그날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소연이와 저는 평생 모르고 지나쳤을지도 몰라요. 오픈식에서 소연이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소연입니다. 이 농장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소연이는 우리의 재회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줬습니다.
청중들은 모두 감동해서 박수를 쳤어요. 20년 동안 떨어져 살았지만 가족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자전거 사고 하나가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이 농장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가족을 되찾는 것이었어요. 돈이나 명예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날 저녁 체험관에서 가족 만찬을 가졌습니다. 소연이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요리들이 식탁에 올라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소연아. 앞으로는 절대 헤어지지 말자. 소연이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저도 가끔 농장에 가서 농사일을 도와주죠. 농장 일을 도우면서 저는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어요.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채소가 자라는 것을 보는 일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거든요. 할아버지, 은퇴하시면 여기서 저와 함께 농사 지으면 어때요? 좋은 생각이네. 정말 그럴까? 무엇보다 소연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기쁩니다.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도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란 게 정말 대견해요. 체험관은 개장한 지 한 달 만에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됐습니다. 주말마다 서울에서 가족들이 찾아와요. 특히 아이들이 좋아해서 예약이 항상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모든 방문객들은 입구에 있는 기적의 자전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소연이가 직접 들려주는 재회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곤 해요. 어떤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세상에 우연이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는 일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사고 하나가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인연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최근에는 소연이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체험관을 더 확장해서 전국의 지점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처럼 가족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고요. 좋은 생각이야.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이번에도 정식 투자 심사를 받을 거예요. 소연이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소연이에게 안부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소연이도 농장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사진과 함께 보내주죠. 오늘도 소연이에게서 사진이 왔어요. 체험관에 온 아이들이 토마토를 따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어린 시절 소연이 생각이 났어요. 20년 동안 빈자리였던 제 마음이 이제는 가득 채워진 것 같습니다. 돈이나 명예로는 채울 수 없었던 그 빈자리를 소연이가 완전히 메워준 거예요. 가끔 생각해봅니다. 만약 그날 제가 시골 드라이브를 나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소연이가 다른 길로 자전거를 타고 갔다면? 만약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운명이었을까요? 저는 운명이었다고 믿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려는 하늘의 뜻이었다고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작은 일들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자전거 사고라는 작은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바쁜 일상에 쫓겨서 정작 중요한 사람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작은 사고나 우연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니까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제게는 자전거 사고가 인생 최고의 행운이 됐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는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젠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찾는 여행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저처럼 2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